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경우 협상할 여지를 열어두었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중국이 히토리와 자석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히토리와 자석의 선적이 중단되면 중국산 히토리에 의지한 미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 수출 중단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달러 약세와 국채 매도세 증가로 변동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세 부과가 유예되며 뉴욕 증시는 한숨을 돌렸지만 미국 자산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으며 달러 인덱스는 2년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면제 혼란에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일 미국 정부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20종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하자 일제히 랠리했던 암호화폐는 미 상무장관의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발언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습니다. 중국이 대미 관세를 125%까지 높여잡게 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줬던 건 연준의 푸시였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연준 풋에 대한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등의 이 관세에 대해서 면제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시장 개장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를 좀 확인해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정도 사이에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다시 한번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지 시간 1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코멘트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애플 위기론 봉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해서는 혼선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서는 이 관세 면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건 애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선 속에서 이 위기 봉착론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법안과 관련해서 8월 안에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라는 내용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주말 사이에도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애플 위기론입니다. 애플의 기존의 혁신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미지에 균열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배경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조치로 인해서 애플의 제조 기반이 흔들리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시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본부장님 어떤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가요? 애플의 최근 내용을 겪고 있는 건 단일한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경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리더십의 구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AI에 대해서도 약간 늦게 대응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은 겉으로는 사실 매출 1위라는 기업을 여전히 가끔 MS에게 빼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1위라는 기업이지만 과거처럼 기업을 선도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판을 바꾸거나 뭐 어떤 혁신이라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균열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이 관세에 대해서 약간 타격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세 부담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에 대해서 최대 145%의 어쨌든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뭐 약간 물러서긴 했지만 이러다 보면 이제 아이폰이 만약에 그대로 적용됐을 경우에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경우 막대한 비용을 일단 지불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일부 품목은 이제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대해서 일부 관세에 대해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러스트닉 상무장관이 아직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큰 타격을 피하겠지만 관세 정책에 일단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한 그런 정국이 남아있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나 베트남 등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답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자체도 어쨌든 높은 관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각이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거고 일단 당장 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오는 게 과연 답일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 약화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AI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사실 생성형 AI 개발에 있어서 이제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아마존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기본적으로 완성된 어떤 것들을 내놓는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일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전스 기능이 출시에 지연되면서 쉴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 정체가 소비자들에게 늘 실망감을 좀 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내부 리더십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AI의 어떤 전략적인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 지아린이라는 이 분이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마이크 로겔이라는 분이 새롭게 오셨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이 계속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카를 내놓겠다라고 해서 13억 정도를 계속 투자했는데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부분에서도 계속 뭔가를 내놓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 프로라고 애플이 야심차게 했던 하드웨어 AI 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 흥행이 부진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쪽에 밀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무엇보다 걱정은 이런 겁니다. 혁신능력의 저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제품을 내놨을 때 와우라는 게 없어요. 와우. 옛날에는 이제 뭔가 내놓으면 수년간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폰이나 맥북을 내놓으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더 없고 리스크를 약간 감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혁신 기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그렇게 약간 낮게 평가되거나 위기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보다 안정에 어떤 치우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AI라든가 AR이라고 그러죠. 이제 AR이라든가 이런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서 좀 늦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품 중심 사고에 머무는 전략이 자꾸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애플은 사실 제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라 하면 시장을 바꾼 약간 그런 게임 체인저였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기를 팔면 끝이라는 사고가 이제 AI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인데 이런 사고에 자꾸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재가 자꾸 유출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 역동성을 자꾸 상실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고 리스크가 이제 회피되는 약간 관련 문화가 애플에는 그동안 없었는데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넥스트 아이폰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넥스트 애플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철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애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혁신력에 있어서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도 요즘 좀 취소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내부 리더십에 대한 부재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 속에서 애플은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관세로 인한 공장 문제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정학적인 거하고 전략적인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관소로 인한 이제 생산 기지 문제는 약간 제조 분산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현재 2023년에 이미 이제 중국의 완벽한 어떤 생산 기지를 갖추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분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조차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 트럼프 관세가 급격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로 이제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600만 톤 정도의 어떤 아이폰을 공수하는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요거를 이제 12%, 14% 정도를 인도에도 인수하고 이를 이제 25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략을 계속 해야 되고 베트남도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지만 리스크 관리 대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34% 정도의 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첨단 생산을 하는 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요 공장에 하고 있는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많은 부분을 TSMC에서 이제 M3든가 A17 같은 차세대 칩을 여기서 개발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늘리는 것도 관세를 회피하거나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약간 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내 공장에 있는 중국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아이폰들이 중국에서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약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아이폰이 전반적으로 판매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좀 약하 보니까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건데 판매를 늘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 중국에서 인도, 미국으로 분산을 좀 하고 베트남에서 약간 고급화 전략을 쓰면서 중국 내 생산은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전략을 좀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건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AI에서 전략의 수동적 대처를 벌이고 약간 주도적으로 재정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은 이제 애플이 품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애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기를 어떻게 바꾸느냐로 이제 유저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전 프로 같은 것도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만드는 데서 물러나지 않고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익숙한 그런 어떤 집단인데 그런 게 많이 안 보입니다, 요즘. 그래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단순히 만드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애플이 만든 기계가 아닌 애플이 설계한 세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리도 약간 리빌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철학적인 재출발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챗GPT-4급의 어떤 자연어 모델이라든가 시리 2.0이 약간 좀 더 커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망의 정치 중립성이 아닌 전략적 유연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폭탄 리스크나 중국 리스크는 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중국, 인도 같은 약간 재배치만으로 위기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젠가 계속 이게 자리만 옮겨 다니다 보면 트럼프가 계속 거기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리쇼링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급망에 더 이상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용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부 다의 어떤 조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탈중국 가속화가 심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다른 나라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AI 기술 선점이 애플이 이 위기를 봉착했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X 개인정보 활용 논란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X가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 활용 조사를 착수를 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조사 배경이나 이제 핵심 쟁점을 좀 약간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AI를 이제 훈련하다 보면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X는 유럽 사용자들이 이제 플랫폼이 제공한 공개 게시물을 수집해서 자사의 생성형 AI의 모델에 훈련시켰다라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물론 이거에 대해서 X가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AI를 쓸 때 이제 이게 다른 거와 다르게 정확하게 이제 뭐 사용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쪽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요거는 일반 개인 보호법 우리나라보다 이제 특히 유럽 연합은 이걸 되게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용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X가 이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심한 경우 이제 벌금 과징금을 수억 유로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서 만약에 이제 조사를 하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되면 막대한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매출의 한 4% 정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수천억 원이 넘는 그런 이게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AI에게 벌금이 만약에 되고 이게 뭐 어쨌든 되게 된다면 사실 이게 AI 전반의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것에 조사받을 가능성도 크고 선례가 되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나 개인 보호 어떤 거에 철저히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EU나 아일랜드와 XY 문제가 아니라 아일랜드가 사실 이제 EU와 전반적인 것들 대표성을 갖고 있고 X가 미국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EU와 미국 간의 어떤 규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AI 산업의 전반에 미치는 어떤 법적 선례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AI가 생성이 명예 없이 학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그 과정에서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판례가 된다면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조사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명시하고 이걸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의 어떤 데이터 주권 보호나 리더십 확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어떤 테크 기업의 데이터 사용이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할 때 아무렇지 않게 뭐 사용하고 뭐 그랬는데 이번 조치로 해서 AI는 데이터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EU도 본격적으로 AI 규제 전선을 조금 더 확대하는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더불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도지부의 수장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서 이 인물은 좀 문제가 잦게 발생을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건 혁신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 빠른 실행을 중요시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문화를 종종 하다 보니까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기술적 진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또한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접근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 혁신이 먼저냐 아니면 개인 정보가 먼저냐는 그런 혁신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이런 거에 약간 과도한 뭐 무리한 어떤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향후에 이런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AI 산업의 글로벌 규제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AI 훈련의 법적 기준이 일단 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게 뭔가 명시적으로 뭔가 동의를 필수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AI 훈련에 대한 데이터의 출처라든가 사용자의 동의 여부는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AI 개발에 있어서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활용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법이 강력한 보호법으로 이제 이번에 조사에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요게 이제 단순히 X라든가 AI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메타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SNS에 하는 부분들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어쨌든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이 AI 전략에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제 AI 모델을 수집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향후에 뭐 이는 신뢰성의 지속 가능한 확보를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비용을 어떻게 낼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산정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어제 이제 테드에서 이제 챗GPT의 샘 알트만이 얘기는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사용자에 대한 권리 인식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명확한 정보를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규제에 대해서 충돌점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라는 부분에 시작이 됐지만 EU와 미국이 서로가 이제 서로 빅테크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X 입장에서 본다면 수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더불어서 반복되는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에 있어서도 훼손이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넷플릭스 오픈 AI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오픈 AI랑 같이 손을 잡고 감정 기반 탐색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되게 될 텐데 일단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들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정확하게 이제 제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검색 기반의 이제 상황이나 기분이나 감정의 검색 기능 같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그동안은 만약에 어떤 드라마를 보고 싶은 드라마 제목을 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약간 지금도 약간 이런 건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드라마를 한꺼번에 묶어주거나 약간 이런 사용자들의 어떤 알고리즘을 묶어서 이제 보여주는 약간 이런 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아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약간 자기 우울할 때 듣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카테고리 같은 음악들이 있었거든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좋아지는 드라마를 보여줘라거나 그다음에 뭐 뇌를 많이 안 써도 되는 예능, 이거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능을 보여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자기한테 맞는 이분이 자주 보는 것들 알고리즘을 데이터를 써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감정 기반을 검색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된 건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아이폰을 쓰는 분들 유저 대상으로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픈 AI와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는 거고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콘텐츠 탐색 방식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장르라든가 배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됐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검색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주는 게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기분에 맞게 그때 맞게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보다 좀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추천 기술이 좀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기준으로 추천 알고리즘이 오픈AI 언어에 접목이 돼서 이제 약간 선보이는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오픈AI에 협력을 해서 기분 의도라는 어떤 콘텐츠 탐색을 여는 그런 시대고요. 이는 향후에 OTT의 어떤 경험 기준을 바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가 많이 있겠지만 콘텐츠 탐색에서 새로운 어떤 검색의 제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의 흐름에 맞춘 어떤 큐레이션이 탐색 피로도를 약간 그동안에 뭘 볼까라는 게 사실 선택에서 엄청난 피로였거든요. 이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확하게 맞춰만 준다면 저는 되게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AI 생활이 이제 실생활의 접점을 이제 약간 좀 더 가까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면 정말 자리에 딱 앉아서 뭔가를 검색해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건데 점점 더 이제 접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어떤 좋은 어쨌든 AI라는 실기술이 이런 어떤 넷플릭스와 접목이 돼서 실생활의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더 직관적으로 진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 데이터가 플랫폼화할 가능성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용자의 감정이 플랫폼 자산이 되고 이거 새로운 데이터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제작의 트렌드 변화도 유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감정 단위로 콘텐츠를 분류하고 추천하게 되면 감정 중심으로 이제 콘텐츠를 포맷하게 되면 이제 감정 중심의 시나리오가 되고 기분별 시리즈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는 기존의 장르 중심의 체제에서 약간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고, 글로벌 콘텐츠도 차별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성 큐레이션은 젊은 세대라든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비영어권에게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영어권이 많이 되다 보니까 콘텐츠 내는 것들이 영어권을 많이 중심이 됐는데, 우리나라나 비영어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감정의 저절로 되니까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추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은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그 영상 콘텐츠들이 나와주는 분류되는 기준이 검색이나 아니면 선호도 기준이라면 앞으로는 그 기준이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사용자 경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이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시청 그리고 소비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탐색보다는 대화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보지? 약간 이렇게 하면 장르를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는 기분을 전환할 만한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AI와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럼 추천을 하면 바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약간 추위를 이길 만한 무슨 예능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진짜 추천을 해주면 약간 그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게 될 거고, 관세의 이 힘듦을 이길 만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드라마 예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장 기반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입력하면 콘텐츠 추천에는 정서적 연결고리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콘텐츠가 제공되고 적절하게 아주 맞춤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의 소비 패턴이 나올 것 같아서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콘텐츠를 소비를 이끄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장르를 좋아하니까 또 본다는 습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소비가 됐다면, 앞으로는 내가 내 기분에 맞는 콘텐츠를 상황에 맞게 소비하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략은 예고편이나 편집 방식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화 알고리즘이 더욱더 진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렇게 그룹형이라든가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신이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기분 변화라든가 추적이라든가 시청 패턴이라든가 감정 분석 결합이라든가 시간대별 추천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정확한 맞춤입니다. 감정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서적 프로파일까지 가능한 약간 무서운 약간 그렇지만 정확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맞춰서 광고주들이라든가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도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결말이 바뀌는 드라마라면 몰입형 소비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드라마 콘텐츠라든가 광고도 여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검색 방식이 이제는 대화 형식으로 변화하게 될 거고 그 기반에는 감정이 자리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용자 10억 명 보겠습니다. 샘 알트먼이 최근 테드 인터뷰에서 10%의 인류가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게 된 이유를 좀 배경을 살펴보면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5억 명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고요. 백스테이지에서는 몇 주 만에 2배로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10억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치 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샘 올트먼이 코멘트했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좀 캐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 테드를 전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백스테이지에서 지난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5억 명보다 2배 정도 늘었다 정도로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게 백스테이지에서 얘기했다는 부분만 얘기를 했고, 최근에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의 10% 정도, 인구가 10% 정도가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10% 이상이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사실 한 10억 명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오픈AI 기반이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대중화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10억 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10억 명이 사용하는데 10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1, 2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그만큼 빨리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검색 엔진이라든가 구글 소셜이 이제 사용자 수를 이제 도달했다는 이 부분은 기술 초기에 수용자를 넘어 대중화 단계에 들었다는 어떤 결정적인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의 문지기에서 이제 여기 단순히 검색은 어떤 문지기죠. 문지기란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구조의 파트너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트먼이 이제 발언을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AI 수준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 업무라든가 교육이나 의사결정 전반에 AI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상호작용하는 어떤 파트너라는 그런 현실이 됐고요. GPT 같은 시스템이 이제 사용자의 질문 사고의 방향이라든가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치는 사고에 어쨌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제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AI가 검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장악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이제 윤리 거버넌스의 초국가적인 책임 부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책임감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인류의 10%가 쓴다는 건 단순한 민간 기술이 아니라 이게 공공의 영향력을 갖는 약간 글로벌 인프라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윤리적, 정치적 어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가 간의 AI 규범이라든가 윤리 국제 논의가 있어서 오픈 AI가 핵심 어떤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생태계가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픈AI가 사실 주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딥시크 얘기도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딥시크에 대해서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별로 두려워하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르고 이 부분이 있었고 오픈 소스에 대해서 향후에 공개할 생각이 있냐니까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공개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딥시크가 생각만큼 방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플랫폼 독점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중화라든가 오픈 소스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다양한 곳과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혼자만 이제 독주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우전층이 이제 오픈AI만 너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의 어쨌든 글로벌 정치력이 너무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서 건드릴 수 없는 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어제 이제 그 테드에서도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알트만은 제도적 구조에서 AI가 이제 깊이 자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향후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가면서 해결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의 도달점은 이제 거의 온 것 같으니까 책임의 출발점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픈 AI 가입자 수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진 네, 맞습니다. 이미지를 네.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열풍에 대한 효과도 좀 톡톡히 본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기준으로 해서 3월 말까지 지금 가입자 수가 5억 명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서 3개월 만에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AI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더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향후 챗GPT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좀 변화를 맞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지식을 습득의 방식이 질문으로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 장애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정 장애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을 챗GPT가 많이 없애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정독을 하고 분석을 이제 자신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분석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질문만 잘 던지면 요약, 해석, 비교해서 AI가 대신해 줍니다. 결정을 다 해줘요. 오늘 뭐 먹을까, 어디를 갈까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정보의 저장에서부터 질문 생성 능력까지 다 해주면서 무엇을 아는가보다는 무엇을 묻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자기가 묻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물으면 결정 장애가 정확하게 없어지는 시대가 됐으면서 무엇을 잘 묻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의 도구에 기반해서 AI 파트너 기반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업무의 1차 초안은 AI가 생성을 하고 인간이 최적화만 하면 되는 약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를 잘한다는 말은 AI를 잘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는 교과서 중심에서 상호 중심으로 재평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춤형 설명이라든가 예시라든가 피드백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고급 과외교사가 붙는 그런 효과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무조건 많은 분들이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이
챗GPT만 쓰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AI를 멀리하거나 뭐 두렵거나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점점 더 진화합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 AI는 1대1 학습을 하는 건 정말 교육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사고 방식이 선형적에서 이제 대화형으로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직선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갖고 있는데 챗GPT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고를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있고 확장하고 재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창의적 글쓰기라든가 문제기라든가 전략기획이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는데 이런 걸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은 더 이상 혼자 하는 게 아니라 AI를 함께 하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정보 권력이라든가 표현 능력이 그동안 어떤 한 집단이 다 갖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불균형이 없어진다고 어제 이제 테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글 잘 쓰는 사람이라든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기회를 전부 다 선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챗GPT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다른 AI가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 주기 때문에 표현력, 번역력, 설득력 이런 격차를 이 디지털 평준화 도구가 다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의 격차를 좁히는 AI 시대가 이제 승강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하면 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AI는 기술이 아니라 생활 양식을 바꾸는 약간 도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많이 바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픈 AI의 챗 GPT까지 살펴봤고요. 지식 습득의 방식이 앞으로는 질문 형태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중국 TSMC 면세 왜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중국의 위챗을 통해서 한 가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수입 반도체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바뀐 건데요. 기존에 이제 칩 설계지로 하는 게 아니라 웨이퍼를 생산한 제조한 국가가 어디인지 여기를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 결정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이제 기술 무역의 어떤 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반도체 기술 패권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질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수시로 전략을 바꾸는 데 비해서 중국은 사실은 이제 계속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만큼 얹어서 그만큼을 다시 보복한다.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의 우군에게는 정확하게 뭔가를 보답을 해준다는 건데 지금 정확한 우군은 TSMC인 것 같아요. 요 정확하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중국의 TSMC에서 제조된 미국 설계칩에 대한 보복 관세를 면세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변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타겟팅 전략은 미국 설계 기업 압박 대신에 TSMC의 의존 구조를 활용하겠다는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과거에는 설계 중심이었다면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를 겨냥한 규제를 이제 주었지만 지금 결정은 제조 기반으로 바꾼 거니까 미국 전략의 정반대의 어떤 세금 관세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조 기반의 TMC 등 특히 비미국권이권 관세를 면제해 주는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구점에서 TMCS라는 아시아 제조 허브를 우회로 활용해서 미국 빅테크를 직접 압박하지 않으면서 미국 공급망을 분할하려는 약간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리쇼링 약간 전략을 흐트러뜨리려는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아서 미국을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미국의 우방인 대만의 공급망에 균열을 만든다라는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활용하는 것 같고요. 칩 설계자의 입고로 원산지가 아닌 선언은 국제의 어떤 반도체 규범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통적인 관세 기준은 사실 설계, IP, 원산에 기반을 두었지만 중국은 이걸 두지 않고 물리적인 제조 위치를 원산지로 간주한다고 밝혔으니까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서로가 이제 다르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반도체 출처 기준을 글로벌 무역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가 주도하던 기술 원산지 판재제를 중국식이 재정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식으로 해서 이제 재편화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정체성을 재정의하면서 기술 주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TSMC의 지정학적 중립성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중국이 이 기준을 채택하면 TSMC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더 해야 되는 약간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10억 달러 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TSMC에게 이제 미국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미국에 압박을 가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TSMC는 또 미국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해야 되면서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여러 다변화 전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SMC는 생산지에 따라서 관세 정치가 이제 분할된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고요. 중국의 합리적 보복 프레임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이번 관세 전략이 이제 면세 엔제를 통해서 미국이 설계하지만 중국이 긴급 필요한 칩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 보복 대신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을 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공장 기반 분산 전략을 가속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칩 설계는 미국에서 하지만 제조는 이제 대만에 있는 TSMC에서 하기 때문에 대만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 부과에서는 일단은 면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반면에 제조를 하고 있는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간에 있어서는 어쨌든 반도체가 기준이 돼서 패권 다툼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미중 반도체 제조업체 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더불어서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체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일단 먼저 여러 가지 미국 반도를 좀 보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기준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반도체 수출입에서 설계기 기준이 적용이 됐다면 관행의 제조국 기준이 이제 적용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이제 무역 관세뿐만 아니라 향후에 글로벌 규범이라든가 통상 분쟁, 원산지 인증의 파장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 같은 아시아 제조 기반의 지정학 경영이 급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중국 시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TSMC는 중립적 제조자로서 전략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치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대만의 뭐 리스크와도 연결되면서 이제 대만 해협 정세가 공급망의 안정세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그동안에 메이드 인 USA가 상당히 유리했는데 이런 조치로 인해서 메이드 인 USA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약간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작 미국 내 생산에서만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텔이 만약에 뭐 ADI 페널티가 있다면 엔비디아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런 것들을 한국이나 이제 이런 다른 나라에 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에서 정치적 중립적 제조국 확보가 이제 핵심 변수로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어떻든 중립 제조 기지로서 입지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TSMC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팹리스의 중국 칩 생산 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AMD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등이 삼성에 이제 추가 물량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TSMC가 약간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쨌든 잘 설계를 해서 저희는 잘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말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삼성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사실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재편기 속에 우회로서 가치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제 미국 이외에 안전한 우회 제조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TSMC 이후에는 삼성만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파운드리 쪽 삼성이 최고의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의 직접적인 어떤 타격 대상은 아니지만 독특한 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은 TSMC의 어떤 대만과 함께 중국 수출력 파운드리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의 중국 내 거점의 리스크와 기회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로직으로서 국내 화성 평택이라든가 미국 텍사스를 이거 거점을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낸시 플래시 공장들을 운영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TSMC와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저가 전략보다는 정치적 신뢰도라든가 고가 전략을 좀 추구해 가면서 어떤 이 부분에서 삼성 기술력이라든가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다 대만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약간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 가면서 가격, 물량, 위치 세 가지 측면에서 삼성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는 상당히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삼성은 있어서 파운드리 적자 해결이 가장 큰 미션 중 하나인데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트럼프랑 바이낸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가 미국 재무부에 감시인 제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가문이 후원하는 암호화폐 회사랑 바이낸스가 지금 USD1 스테이블 코인 상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는 트럼프가 가진 힘에 좀 기대어서 어떤 법적인 부분에 네네네. 있어서도 좀 이득을 보고자 하는 네네네.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암호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뛸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관세 때문에 생각만큼 많이 뛰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 이제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월드 미디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익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나온 약간 이런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감시 해제 요청과 동시에 트럼프 가문이 후원하는 암호화폐 회사와 USDI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상장 협의가 이제 맞물린 상황은 사실 단순한 기업의 어떤 행보가 아니라 미국 정치권과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이제 구조적 결탁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와 정치의 경제가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바이낸스 미국에서 자금 세탁이라든가 제재 위반으로 약간 43억 달러의 벌금과 감시인 체제가 약간 벌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진영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감시체를 해결하는 그런 시도는 법적인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회피하는 비난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 리스크는 로비로 제거할 수 있다는 약간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신뢰도가 약간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 시점과 정치적 연결이 금융주권과 결탁의 구조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러 기반의 디지털 통화로 오해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는데 미국 우파 정치권과 암호화폐 플랫폼과 결탁이 실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걱정도 좀 있고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있으면서 디지털 화폐의 공공성이 훼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됐고요. 물론 이게 이해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정책 중립성이 흔들리는 정치, 금융, 테크의 복합체의 징후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제 바이낸스는 과거에 민주당 계열에서 강하게 규제를 좀 받았고 SEC에서도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융 플랫폼이 특정 정치의 거래를 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해소로 이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선례가 될 수 있으면서 기술 기업이 권력과 손잡을수록 규제는 더 공정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나머지는 이해 충돌 및 사적 이익 추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정치 인류가 이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또는 이제 대통령이 금융자산을 도구로 활용하는 약간 위험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화폐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생태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바이낸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권력에 일단은 기대어 있는 모습들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권력 유착 속에서 심각한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6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에 대해 놀라운 가격 전망을 내놨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XRP의 가격이 현재보다 약 500% 상승한 12.5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리서치 총괄 제프리 캔드릭은 XRP가 2020년 말까지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비스테이블 코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관 투자 확대, 토크나 시장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규제 환경 개선이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으며 2025년 3분기에는 미국 SEC가 XRP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승인시 첫 해에만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XRP의 예상 가격은 2025년 5.5달러, 2026년 8달러, 그리고 2028년과 2029년에는 12.5달러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XRP 관련 파생 상품도 활발히 출시되고 있으며 리플은 최근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며 전통 금융시장으로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코인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최근 24시간 동안 21.5% 급등하며 현재 1,050.28원, 시가총액은 약 7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상승률은 23% 이상으로 뚜렷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에는 인터넷 없이 채굴 거래가 가능한 위성 모드 도입과 5분 내 KYC 절차 간소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367% 급증한 9,4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일부 기업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바이낸스 상장 기대감도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상승 삼각형 패턴과 강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큰 폭의 조정 경험과 함께 가격 변동성은 여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생태계 성장과 시장 회복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하며 주요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4월 13일 미국 상원은행위원장 팀 스콧 위원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법안이 8월 이전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 직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반등에 나섰고 전체 시가총액은 2조 7,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디파이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첫 암호화폐 법안에 서명한 직후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알트코인 중심의 투자 기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특히 XRP, 솔라나, 파이코인을 유망 종목으로 지목했는데요. XRP는 2.23달러 저항 돌파 시 최대 2.61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솔라나는 주간 종가 기준 120달러 이상 유지 시 단기 180달러 랠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코인은 15% 급등하며 결제 및 데이터 통합 수혜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규제 전환기를 맞은 미국 시장, 알트코인에 주목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일장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주말 사이에 관세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에 대해서 상호 관세 유예가 됐지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또 한 번의 흔들림이 있을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자면 코스닥이 힘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주 쪽으로 좀 상승불을 켜졌고
이 방산과 조선 쪽으로도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 상황을 보자면 코스피가 1.1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0.93% 상승하면서 오늘은 좀 좋은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잘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가시화 되긴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체계화되어 있어서 뭔가 처음부터 이 전략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말을 바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인적인 어떤 그 SNS를 통해서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동을 칠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뭐 발표는 다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에 더 관세를 매기느냐 아니면 조금 더 줄이느냐 이에 대한 부분일 뿐이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10%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제 남아 있고 나머지 뭐 15%를 어떻게 줄여내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10%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깔고 한다는 거였고 그래서 15%를 더 받느냐 아니면 덜 받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5%에 대한 관세에 대한 뭐 부분이 최근에 다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예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 뭐 개별적으로 뭐 어디에 추가적으로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더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그 업종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 주의가 좀 필요할 뿐이지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좀 관세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은 관세 무풍지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런 속보가 또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매등해서 히토류 수주를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오는 상황이긴 했지만 좀 히토류에 대해서는 단기 대응 관점에서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히토류 관련주는 일종의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중국을 예를 들어서 세금을 물리거나 이럴 때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히토류였어요. 히토류의 생산량으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60% 가까이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건 최첨단 어떤 장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기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히토류와 관련된 행정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히토류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이 싸움에 대한 뭐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종목들은 항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테마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단기에 상승이 끝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문제점은 이 종목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뭐 실적이라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적인 부분도 너무 많이 왔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단기 급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빠질 때는 엄청나게 또 빠져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토류도 있었지만 이 국채도 역시 매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과거의 국채의 보유량으로 본다면 중국이 항상 1등이었어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채를 매도하면서 미국이 괴롭혔는데 국채를 매도하게 된다면 이 국채 가격은 급락하고요. 국채 금리가 급등하죠. 최근에도 국채 금리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 중국에서의 매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 국채를 매각을 하게 된다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은 재정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부양책도 써야 되고 하지만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상 국채를 매각을 하죠.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뛰어 올라가게 된다면 국채를 팔 수가 없어요. 가격도 부담이고 그다음에 금리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지금 히스토리와 구체적으로도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관세 정책 때문에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요. 국내 증시도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K 증시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형보다 아우가 나왔던 정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로봇과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었었고요. 반면 코스피는 조선주와 방산주가 일부 버텨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소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출발할지 이어서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89% 상승하면서 2,4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63% 소폭 상승해주면서 699선, 아직 700선은 도달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보여줬던 이 하락세와는 조금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63% 상승하면서 56,1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의 스마트폰 제외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하지만 전자제품에게 다시 품목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또 얘기가 들려오면서 사실 기업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현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그런 핵심 원료들의 가격도 오르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의 타격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관세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이 점 또한 칩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악재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 현재는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0.77% 상승하면서 18만 2,2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급사 매출 글로벌 4위로 올라서면서 지난번보다 2계단 상승해준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는 HBM 경쟁력을 바탕으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HBM 매출도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좀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0.3%대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3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사실 호재로 여겨질 만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이 관세 폭탄을 현재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저가 공세를 활약을 하면서 지금 활약 중인데요. 만약에 이 미국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면 북미 시장 내에서 K배터리가 조금 영향력을 가져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0.1%대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이 미국 FDA 구조 조정이 좀 본격화가 된다면 앞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승인 관문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악재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은 0.2%대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인도에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 달성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이 오늘 장에서는 조금 호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시면 1.93%대 거의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79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논란을 수습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장에서 1.1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2%대, 2.7%대 강한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주 시총 상위권 내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또 국제해사기구가 해운 탄소세 제도를 승인했다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오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친환경 및 노후 선대를 교체 발주 유도를 통해서 국내 조선 해운업계가 조금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알테오젠과 HLB 제약바이오 주들이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0.27% 하락해서 37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LB는 2.2%대로 좀 낙폭이 깊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둘 다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이 중국 GEM과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급망 조성에 나선다는 소식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44%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역시나 좋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경우에는 정부와 40개 기업이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에 1조 원 이상 투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들 계속해서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휴젤과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은 1%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는 0.2%에서 9% 사이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리가켄바이오와 펩트로 오늘도 좀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0.19% 상승하면서 10만 8,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펩트로는 지난 거래일에서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지난 거래일에서 30%나 상승해주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0.91%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트론의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상승으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04%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7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상위단에서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오면서 지금도 3%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조선업들의 좀 주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시장 분위기는 일단 미국 증시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네. 상승으로 일단 진입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하이닉스 이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관세를 어떻게 적용이 받느냐 이게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바로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된다면 이 가전 쪽에 대한 이제 관세를 좀 유예 조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외되는 건 아니죠. 패턴 관세가 기본적으로 20% 붙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관세가 아직 붙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좀 악재였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 대형주 위주로 좀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IT 업종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SDI 관련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의 반등이 나올 때는 결국은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먼저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쪽에서도 이제 나중에 시세가 붙게 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상승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도 지금 같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63%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조선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위당에서도 시총순위가 바뀌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업 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슈가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것만큼 HD 현대중공업도 잘 가고 있고요. 조선주들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조선주들이 네.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 때문이겠죠. 시장은 관세를 빼고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또 수혜주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조선주가 계속 거론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매개가 몰리는 건 당연한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 있을 뿐이고 과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봤을 때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계속 올라갈 것 같았지만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빠질 때는 크게 빠졌어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빠졌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하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상승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플러스 알파 여기에서는 이 거품이라는 게 붙게 되거든요. 네. 이 거품이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 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특정 종목들만 계속 올라간다. 이런 장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장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조선주 쪽에서 많이 올라갔으니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매수가 또 매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항상 빠지기 전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빠질 거야 라고 신호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한테 그런 신호를 준다면 이미 다 팔아버리겠죠.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기 위해서는 개인들한테는 더 올라갈 거라는 신호를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매도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올라오면 좀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많이 올라온 만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품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일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ETF 3종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좀 수급도 쏘이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로봇주 쪽으로는 좀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는데 네.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ETF 상품이 내일 이제 3종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로봇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ETF를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급들이 ETF 상품이 출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들어올 거고 수급이 또 몰리게 되겠죠.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테마들이 좀 있어요.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요. 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대장주가 누구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은 대기업들도 지금 이 시장이 앞으로 미래 성장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LG 또 대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의 섹터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내일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또 정부와 40개 기업이 휴머노이드 산업의 육성에 지금 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고요. 하이젠 RM 3% 상승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3%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또 이 미국에서 사재기 열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 화장품 선크림을 지금 많이 좀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화장품주 이 K 뷰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이 흐름을 유지해봐도 괜찮을까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하지 않는 산업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네. 중국의 공세로 인해서 중국 화장품들도 코로나 이후부터 수요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보니 한국 화장품만큼 좋은 화장품이 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들이 이 아시아 쪽에서 지금 이제 시장 규모를 좀 키워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행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공장을 또 설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재기 열풍이라는 게 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관세로 인해서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의 그 실적이 이번에 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주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국콜마 2% 강세 흐름 보여지고 실리콘2도 4%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또 실적 시즌이니만큼 이거에 관련돼서 좀 잘 가는 종목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엔터주 쪽으로는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 무풍지대로도 볼 수 있고 좀 뭐 하이브라든지 뭐 다양한 그룹들의 그 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니까 이쪽 엔터주 쪽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도 어찌 보면 지금 관세에 있어서 조금 회피할 수 있는 이제 네.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에 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해외 쪽에서의 매출일 것 같아요. 특히나 외화벌이, 이 달러. 외화벌이. 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입장, 즉 달러를 벌어들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그 환율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좀 클 거예요.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콘서트를 위한 이런 매출이라든지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이 실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이 또 필요하죠. 특히나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이 BTS가 이 네.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번에 또 해외 투어를 또 그러니까요. 하게 된다면 또 외화벌이에 있어서 또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이런 어떤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어떤 공연을 또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거 좋고요. 음원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에서 투자를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투자처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엔터주는 좀 외화벌이 뭐 달러에 대한 수요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 이익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한 주를 보내는데 투자 포인트,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을 합니다. 미국 대형 3사 은행들이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고요. 특히나 은행주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미국에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도 약간 전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금통위가 있죠. 지금 금리가 만약 인하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증시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은 좀 보자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곧 금통위가 또 열리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의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다행히 오늘은 플러스권은 키면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이 관세에 대해서 좀 혼선이 발생을 하면서 걱정을 좀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일단은 1% 넘게 상승폭은 키워가고 있고요. 현물에서는 빼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매수 포지션 외국인은 찍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양시장 시초보다 지금 오전장 초반에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시초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소폭 키우고 있는 모습들 이 부분은 지난 간밤에 좀 발표됐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들도 상당히 오늘 시가에 좀 영향을 줬다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중국과의 관련된 관세 전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와중에서 오히려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좀 확인이 좀 됐어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의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 또는 상호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일부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반등에 좀 시그널이 좀 됐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연속성 관점에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이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저성장이라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던 그런 시장이 지난주에 조정에 좀 빌미가 됐던 그런 사유였다면 이번 주의 경우에는 이 관세 리스크가 상당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다 해서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어떤 기업들의 모멘텀 내지는 성장의 방향성들이 좀 확인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우려했던 어떤 이 단기적인 어떤 과대 낙폭 구간으로 인해서 사실상 뭐 시장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시초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616 종목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 종목 수가 245 종목을 좀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은 상승 종목의 수가 1194, 하락이 380 종목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자금 유입이 상승 종목의 수를 좀 더 확대시키는 모습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 방향들이 뭐 대선에 관련된 정책 기대감 반영 내지는 이후에 미국발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좀 수반되는 그런 섹터들의 수급의 연속 성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리스크 선 반영 차원에서 일단 지수는 플러스권 켜져 있고요. 달러원 환율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25원 10전 선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움직임 체크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의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문제 있는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포트 조정을 다시 한번 실적 좀 잘 되어 있는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 재편을 좀 해야 될까요? 네, 항상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뉴스 기사 같은 것들 많이 참고를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제 빼놓지 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수출 데이터. 그래서 월별 수출 데이터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분기라고 하면 1분기가 1월, 2월, 3월을 합산한 것을 우리가 1분기라고 하죠. 그래서 1월과 2월, 3월까지 확인되고 있는 수출 데이터 품목 중에서 어떤 품목들이 어떤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1월 데이터가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을 했는데 2월과 3월이 다시 좀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1월 데이터보다 2월, 3월 데이터가 비교적 견조한 판매량을 좀 보였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관세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주가는 상당한 좀 조정을 받았고 이 부분이 향후에 관세 리스크 때문에 영업이익 관련된 훼손 부분들이 성장의 어떤 정체 또는 어떤 조정의 빌미 사유가 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봤을 때 수출 어떤 성장 기조가 둔화가 좀 되었는가 아니면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반도체나 자동차 역시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도 1월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월간 기준에서는 한 4개월 연속 미국의 어떤 판매량들이 좀 감소됐던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2월 데이터 그리고 3월 데이터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일부 미국에 관련 피크 노이즈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섹터적인 어떤 평균적인 어떤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 수치들은 굉장히 좀 저점의 영역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감안해 보면 1분기 실적의 어떤 방향성 제시가 반등의 좀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지난 4분기와 연속성을 좀 갖고 있는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도 상당한 실적의 어떤 성장 기조가 재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역시나 조선과 방산 부분은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분기별로 반영되는 실적의 일부 미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주 성과가 연속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좀 노이즈가 안 된다는 가지면서 전통적으로 수출 실적이 양호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역시나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데이터에 대한 품목별 어떤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역시나
감소됐던 업종들은 뭐 화학이라든가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배터리 셀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2월과 3월 데이터에 대한 소폭 좀 증가 추이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2분기에 관련된 1분기 실적 저점 이후에 반등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월별 수출 데이터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나온 코멘트를 보면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더불어서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 반등에 대한 의미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고 이번 주 4월 17일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믿어도 되는 건지 시장의 방향성을 정말 돌려 세웠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이른 건지 어느 쪽으로 해석하시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전반적인 상황들은 상호관세 부과가 미적용됐고 이 부분은 일부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좀 두게 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됐는데 명확하게는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잔불은 좀 남아있다. 언제든지 불이 커질 수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관세 협상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특히나 뭐 대만이 뭐 미국과의 뭐 대규모 LNG 수입을 좀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크게 적극적인 어떤 자세로서 뭐 최대한 면제를 받는 방향으로 좀 채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역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정부의 공백기가 뭐 저희도 우리나라 역시도 조기 대선 전국으로 좀 접어드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면 뭐 상호관세에 관련된 어떤 협상이라든가 향후에 뭐 협상을 통한 완화 내지는 과거처럼 좀 면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들이 제거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더해서는 뭐 추경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이 정부의 어떤 산업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개별 산업군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전환 내지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우리가 펼쳐지는 어떤 대선 전국 안에서 정책에 관련된 발언들도 우리가 좀 주시해서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이번 주 뭐 금통위에 관련된 어떤 전망들은 일단 4월까지는 이 금리 동결이 좀 우세하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5월의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전반적인 기조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단기의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관세의 영향들을 좀 감안해서 정책을 좀 수립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지수 상황들 상승의 의미를 둬도 괜찮은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오는 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올라왔던 섹터 중에 하나가 K컬처 관련주,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K컬처 전략산업 지정을 해서 세제를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추진할 거다라는 코멘트가 좀 나오게 됐던 거였는데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이제 감세 혜택 같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고 나서 이제 흐름을 좀 봤을 때 영화 쪽은 괜찮은데 일단 웹툰 쪽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반대로 좀 내림세를 시연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도 좀 체크해 보면 영상 콘텐츠에서는 오르는 종목들도 있지만 내리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줬는데 한한령 이슈까지 같이 더해진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정책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 특히나 대선 전국을 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가 확정되고 이후에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방향성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뭐 정책 수혜주인 뭐 출산, 일자리, 뭐 교육 관련주들이 현재는 뭐 시세를 좀 내고 있고 순환매로서 계속해서 수급이 반영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뭐 AI 관련된 강국위원회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영상 콘텐츠 관련된 뭐 세제 지원안 이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좀 발휘됨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좀 반영시켰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연속성 있는 정책들이 과연 좀 나와질 것인가. 그래서 지금 AI처럼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현재 수급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보다는 수급의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해당되는 어떤 정책 이슈들이 재부각된다면 일부 뭐 수남의 안에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는 그런 기대감들을 현재 주가에 좀 반영했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영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과거 코로나 때 특수 때의 어떤 실적과는 현재 대비되는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의 문호가 좀 더 개방되거나 중국과에 관련된 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관점에서 콘텐츠의 진입량들이 좀 증가되는 요인들 이 부분은 실적의 어떤 개선 내지는 확장 관점에서 주목해볼 포인트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는 특히 또 확인이 좀 필요한 정책들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정치 관련된 기대감만 갖고 따라서 좀 매수하기는 좀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책 기대감들을 좀 놓고 본다면 큰 폭의 좀 낙폭 조정이 있는 구간들에 한해서만 단기적인 접근 정도로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중립이네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따라가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다만 한한령에 대한 문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더해진다면 긍정적이겠지만 그 또한 뉴스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웹툰주들도 굉장히 잘 갔었는데 와이랩 또한 3% 내림세, 미스터블루 또한 7.6%로 많이 올랐던 거 대비해서 오늘은 좀 낙폭이 크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들 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탑5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외국인과 기관 같이 담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하고 있고요.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한화 오션, 한화 비전까지 앞에 한화가 달려있는 종목들, 한화가는 여전히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됩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쪽에서 보면은 펩트론과 ABL 바이오 자리하고 있는데요. 펩트론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펩트론, ABL 바이오 둘 다 모두 4월 25일에 시작하는 AICR에서 연구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정 체크도 함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네이버도 외국인 쪽에서는 러브콜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펩트론과 ABL 바이오 묶어서 제약바이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펩트론이 굉장히 강세였고 여기 이제 펩트론이랑 ABL 바이오 두 종목 모두 다 AACR에서 발표를 예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엮여서 외국인이 좀 유독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벤트 앞두고 시선을 둬도 괜찮은지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월 대비해서 4월 기조를 보면 지금 관세 리스크를 좀 빼고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뭐 제약바이오가 일단 3월 중순 이후부터 점진적인 어떤 유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의 외인의 어떤 수급 유입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성과적인 측면들을 보면 단기적인 이벤트죠. 4월 25일 개최 예정인 미국의 AACR, 미국의 아마케를 좀 앞둔 개별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일부 좀 반영되면서 수급이 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과거에 AACR이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가 좀 3대 학회 중에 하나인 뭐 미국의 아마케의 경우에는 여기서 뭐 임상 성과를 좀 공개하거나 어떤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거나 신규 신약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정도로 그래서 미국의 아마케의 경우에는 아스코 2025와는 좀 다른 일단 성과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미흡했던 학회다 정도로 좀 평가받았는데 올해 좀 달라진 점은 주력 파이프라인 이외 또는 뭐 임상 일상에 관련된 성과들을 좀 발표한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아마케에서 발표됐던 부분들은 신규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어떤 초록이라든가 기초 파이프라인에 대한 명명 그리고 치료제에 관련된 방향성 정도로만 좀 제시가 됐다면 이번 학회의 경우에는 성과를 좀 발표한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시장이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ABL 바이오라든가 페트론의 경우에는 일부 좀 초록 공개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이 신약의 방향성 공개 내지는 뭐 비임상 데이터를 현재 좀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비임상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물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 관련된 성과가 일부 완화된 그리고 유효지표가 일부 좀 확인이 된다면 임상 일상으로서에 관련된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시장으로서는 뭐 임상 시험에 관련된 본격화 내지는 중장기 모멘텀이 된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임상 실험, 그러니까 동물 임상과 관련한 기사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 있긴 했었어서 이 부분 연결을 좀 지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FDA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동물 실험 하는 게 아니라 AI 모델을 적용해서 대체해가지고 약을 좀 개발하라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최종 목표로 보면 약가 인하가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동물 실험에서 AI 실험 쪽으로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과 관련한 종목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미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들이 이미 시작이 좀 됐죠. 근데 현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면 AI가 마치 연구 개발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고 있는데 일단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일단 세포에 관련된 뭐 분열이라든가 세포의 어떤 이 접합성이라든가 해당되는 일단 뭐 시행착오가 뭐 상당히 좀 많이 있겠죠. 동물을 좀 대상으로 하든 인간을 좀 대상으로 하든 여러 가지 어떤 약물의 반응 효과들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AI를 통해서 유사한 흐름들을 빠르게 좀 캐치해내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AI를 활용했을 때 사람이 데이터를 축출하거나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방식들보다는 그 개발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는 상용화 정도가 좀 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 연구 개발에 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술 고도화가 아직까지 좀 더 필요해요. 전체 뭐 100으로 봤을 때는 현재 수준 한 10% 미만 정도로 또 기술 정도로만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AI 기술들이 좀 더 확장돼서 정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데이터들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안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미국의 FDA에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뭐 확인된 기사를 보면 동물 실험을 없애고 AI로 이런 실험을 좀 가름을 한다. 이거는 뭐 현실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우리가 모든 약물의 좀 개발 시초가 동물을 먼저 테스트하는 부분들은 동물을 통해서 이 약이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비임상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는 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독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험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독성이라든가 반응도, 민감도 정도로만 좀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극한 이상 여부가 없다면 다음 단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독성이라든가 유효지표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전 단계의 관점에선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동물 실험은 저는 뭐 이거는 없애고 당연히 뭐 AI로만 좀 가름한다 이건 좀 현실화 관점에서 저는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병행하면서 AI 지표를 활용한 스크리닝 정도를 좀 더 많이 확대 적용을 하겠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관련해서 기술 고도화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지금 앞서 기사가 나왔던 건 사실 단계적 폐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기술과 AI 기술과 인간이 같이 가야 되는 구간에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체크해봤으니까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지수 먼저 봤을 때는 1% 넘게 상승세를 키우면서 2,458선 그리고 코스닥도 700선을 어느새 넘어서면서 705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리스크 선 반영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지 테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을 좀 드렸지만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등등 관세에 있어서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게 주말 사이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 개장하고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들어왔던 속보를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일단 관세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은 뭐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나오면서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었고요. 주말 사이에는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조치 의견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즉슨 기다린 트리거기도 하고요. 노후선에 대한 퇴출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고 이걸 대체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표상으로도 10주 만에 신조 성과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함께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히토류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속보로 또 뉴욕타임스 보도 봤을 때 중국 쪽에서 히토류 수출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미중 갈등, 무역 갈등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 꺼내드는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총 작은 종목들 많고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먼저 확인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오늘은 좀 들여다볼까요? 예, 저는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말 새 발표됐던 내용이 있었죠.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상호의 관세를 제외할 수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공지문을 보면 면제 대상 품목이 한 20개 정도의 전자제품을 좀 의미하고 있고 PC 그리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하드디스크, SSD 관련된 메모리 칩 등이 좀 포함이 좀 됐는데 여기 더해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좀 포함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상호관세에 관된 리스크 현재는 90일간 유예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관세 10%만 현재는 좀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부 품목별에서 좀 이 상호관세 부과가 좀 면제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과연 좀 정확한 것인가? 근데 오늘 러트닉 장관이 좀 발언했던 추가 메시지를 보면 이 부분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상호관세에 관련된 어떤 개별 품목 면제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한 달 내에 품목별 관세 부과에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 관점에서는 다시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지금 중국의 이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 업종을 받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죠.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아이폰 가격이 400에서 5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화두가 좀 됐었고 그런데 집권 일기 때로 우리가 좀 복귀를 좀 해보면 역시 중국에 대한 이 추가 관세 25%가 발효가 된 이후에 사실 애플이 한 1개월 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 조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 이 품목별 어떤 이 상호관세 제외 조치들은 일시적인 요인들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저는 미국의 어떤 산업 영향도를 좀 감안한 어떤 정책 수립이 품목별 관세가 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기조들 관세 리스크도 있었고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가 재차 수급의 어떤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세부 데이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좀 논의를 했을 때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전자 1분기 호실적 특히나 영업이익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가 시장 전망치보다 크게 좀 상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됐던 데이터를 보면 SK하이닉스를 좀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높아진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의 확장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이 업황 시그널들은 긍정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관세 리스크들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시점이라면 해당되는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는 더 좋은
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히려 해당된 노이즈가 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된다면 재차 좀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뭐 분할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지난주에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가 자리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순매수 종목으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어쨌든가 한 종목씩 담아가고 있어요. 네. 상단에서. 근데 지금 어떠향으로 판단한다면 사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삼성 쪽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극히 뭐또 그렇게 좀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됐던 좋은 어떤 지표들은 레거시 부분이 생각보다 양호했다. 우리가 4분기에서 1분기로 좀 넘어왔을 때 뭐 우리가 뭐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들었고 주주총회에서도 확인된 메시지를 보면 1분기가 실적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실적의 추정치가 굉장히 좀 낮아졌던 그런 측면들이 특히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조 원대 후반, 4조 9천억 정도 좀 제시가 됐다가 네. 이게 상향된 게 5조 원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이라는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레거시 부분이 더 상향될 수 있겠네. 견조했던 AI 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면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추정치가 좀 상향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레거시 부분에 대한 판매량이라든가 수출량 증가 부분들과 좀 맞물리는 소지사들에 대한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플러스 장비주의 경우에는 크게 선단공정 투자 부분에 관련된 장비 요인들이 좀 없다면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의 경우에는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어떤 약진 이 부분이 뭐 이관신 정책 좋은데 정말 좋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해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4월달 메모리 가격 인상과 좀 맞물리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가격 상승 효과 내지는 이익 확장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딱 단정 짓기보다는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일단 레거시 부분이 양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올라오고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히토류라서 이 부분 짧게 점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시총이 너무 작고 사실 이 장중 동안에도 하루 동안에도 너무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 키워드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쪽이라서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정확하죠. 사실 뭐 국내에서 히토류를 대규모 수입한다고 해서 이게 가격적인 어떤 여파. 그래서 뭐 우리가 이 히토류에 관련된 수출 중단이 사실 우리나라를 좀 타겟으로 좀 하기보다는 미국을 좀 타겟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자체도 공급망이 중국 이외에 대안지가 없는 것이 또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규모 히토류의 어떤 산지가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떤 수급의 기대 요인대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히토류의 경우에는 연속성 갖고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좀 리스크하지 않나. 차라리 현재 좋은 장세 많이 빠져진 그런 구간에서 아직 반등폭도 미미했던 일부 실적주들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제한된 유동성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히토류 관련된 어떤 업종들보다는 저는 실적주를 조금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히토류 종목들 워낙 변동성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보다는 실적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에도 지난주 금요일과 동일하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1%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권 여전히 찍혀 있긴 합니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규모가 좀 많이 축소됐다라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혼선 속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